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박용찬입니다. 주제가 근현대 대구의 책들, 출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최근에 한 20회 정도 월간 대구 문화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젊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냥 추억 삼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젊은 시절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고, 또 대구 시내 중앙로, 동성로 이런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청춘을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참 옛날부터 정신이 참 중요하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철학적 담론들이 정신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바치고 있는 물질, 우리 몸, 신체 이런 것도 정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신과 신체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즘 걷기 열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저녁에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걷기,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하여튼 사고하고 또 자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옛날 알려져 있는 이런 우리 철학자들, 루소,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도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루소가 우리의 첫 철학 스승은 말이다. 말. 정신?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루소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칸트에서 자주 들었는 말입니다만, 늘 오후 5시에 날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2시간, 3시간씩.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칸트의 모든 서상과 철학이 나왔다. 거의 그 회고록을 보면 일생에 딱 2번 그 규칙을 어기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걷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번 규칙을 어기는데, 이 여러는 평생 2번 규칙을 어긴다. 하나는 루소가 우리 교육 철학서 에밀을 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 그 책 읽는다고 못 나갔다. 또 한 번은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때 충격으로 못 나갔다. 그 외에는 매일 그렇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고하고 거기에서 거의 대단한 저서가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사람인데, 니체는 위대한 모든 사상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들어보면 지금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신체 담론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살도 빼고 걷고 하는 게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데 쭉 우리 대학 시절 보내면서 쭉 걸었던 대구 시내 우리 동성로 중앙통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모습인데, 대구역에서 이제 바늘땅까지 쭉 이어지는 그 도로를 따라 이렇게 많은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본영당 서점, 대구 서점, 학원 서점, 제일서점, 하늘북 서점 이런 서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책도 사고 많이 했는데,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서점에 밀려가지고 시내에서
서점을 볼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뭐 교보문고 정도, 그다음 알라딘 중고 서점 정도, 그 외에는 서점이 거의 매몰됐습니다. 지금 책 살라 그러면 인터넷가 거의 다 사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책을 뽑으면서 했던 그런 공간이 20, 30년 전에 놓여 있었다. 아마 어르신들도 아마 그 공간 속에서 걷고 사랑도 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남은 서점, 그 옆쪽 남은 서점, 남은 서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그 헌책방 그 모습들이 있는데, 저 남문시장 쪽, 그다음에 대구역 지하도, 또 대구시청 앞 이런데 이제 옛날 보수들이 있었고, 새로운 신서점들은 아까 동성로 중앙통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 군대 가기 전에 만난 사람들은 퇴근만 하면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매일 시청 앞 주변을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와 연관해서 바라보면 어떤 우리 칸트가 말하는 무목적의 목적성, 무목적의 목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정말 어떤 대가도 어떤 욕망도 없이 그냥 좋았어 그냥 뭐 사고 즐기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미라는 것. 거기도 오직 두 발로 어떤 목적도 욕심도 없이 끌리는 대로 가는 무한한 자유, 이런 것을 이제 연습되신 분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즐기는 게 자기 삶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마 70년대, 80년대 제일 유명한 대구의 서점이 이 대구 서점이거든요. 대구 서점. 지금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대로. 여기 건물이 그 중앙통에 대구 문학관 맞은편 위쪽에 있는데, 여기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대구 서점이라고 70년대 말 80년대에 굉장히 성행했던 서점이죠. 지금 대구백화점 운명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지금 가다 보면 이제 벽화가 있잖아요. 벽화. 이 벽화가 대구 유명한 서양화가, 70년대 서양화가 서석규라는 사람이 이 황소, 야구공을 던지는 황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장소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성인데 보통 읽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책인데, 읽는 것, 보는 것, 요즘은 또 만지는 것. 최근에 우리 서울 쪽에도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기비우케가 책을 가지고 만지고 놀고, 또 젊은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백석의 사선,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 한영훈의 님의 침묵, 이런 책들을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굿즈, 물건으로 소유해서 그것을 자기 책상 앞에 꼽아놓고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 청춘들이 이 하나의 자기의 소유물로 물건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처지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책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대구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적인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이태준이라는 유명한 일제시대 소설가,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순문학 작가로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가였는데 6.25 전쟁 해방 이후에 47년 8년 이때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북으로 넘어가서 북에서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그런 체질 속에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간 작가인데 서울에 가면 지금 그 성북동에 이태준이 살았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연삼방. 한번 놀러 가시면 수연삼방 이태준 생가 그래서 차도 마시고 또 만해 한용운의 시무장 그런 집도 가까이 있고 간송미술관도 있는 그 자리에 이태준 생각이 듭니다. 이태준은 근대 반근대주의자로서 근대를 싫어하고 옛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활동과 그런 데 취미를 가졌던 작가인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이란 우리 한글 후민정음 한글 책이란 글자보다는 한자 책으로 쓰고 싶다. 이게 책 두 개를 뽑아라는 거잖아요. 상면 문자. 책만은 책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책에 대한 한없는 칭송을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그랬더니 책에 대한 한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글이 무스록이라는 그 수필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태준의 무스록. 지금 시주에 가면 범응원고에서 1,000원 아니면 2,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필집이다. 이태준의 무스록. 이태준의 무스록 도서관에도 있지 싶은데 빌려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래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필하면 전부 뭐 수필 같은 이광수, 최남선, 뭐 김진석, 이양아 이런 사람 쭉 떠올렸는데 별로 평가를 못 받았는 수필집 이태준의 무스록. 그 다음에 북으로 간 김용준의 거는 수필. 이 두 권을 한국 최고의 수필로 많은 사람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집에서 조용히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좋은 책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화가 중에 김환기가 이 책을 아까 본다 만지다 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꾸미고 있는 꾸밈새 이것을 장정이라는 장정 책의 장정은 꾸밈이 어떻게 된다. 표지화, 뭐 등표지, 케이스 이런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장정의 변. 김환기가 50년대 수많은 책들을 꾸몄는데 아마 우리 알려진 현대문학 책도 이렇게 김환기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정되어 있습니다. 집에 아름답게 장정된 책들 이런 것을 보면서 지적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최근에 그림 전시 이런 데 가보면 책들하고 같이 전시를 많이 해요. 아름답게 꾸민 책들하고 같이 그림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다. 장정의 어려움을 김환기 화가가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근대인데 근대라는 것은 인스티튜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시스템, 제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개인이나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론장이라는 큰 공론장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학교, 병원, 철도, 우체국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학교, 그다음에 출판사, 매체 이런 것들이 신문 이런 것들이 신문, 책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보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많은 일부 독점된 지식들이 권력을 갖고 그들이 마음대로 이 사회를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거든요. 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양반 자제나 뭐 몇몇 사람들이 도제식으로 해가 밑에서 배아가 또 성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70년대까지 내렸으면 80년대 이후에는 학교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거기 가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경쟁하고 이런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출판사를 통해 수많은 책자가 보급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방송 매체를 통해 그리고 하고 또 신문 여러 가지 책들을 매체들에 의해서 또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근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제도에 의한 근대 작가 탄생의 기반이 이루어지고 만약 대구 같으면 대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개입될 것이다. 같이 개입될 것이다. 이거는 뭐 예시를 들면 1910년대, 20년대의 문학장에는 뭐 이상화, 현진근, 백기만, 이장희, 이육사라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대구 거리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근대 책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전의 책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책들은 이렇게 누런 치장구를 들여가지고 오침 안정법회가 5바늘을 꾸어맸어요. 붉은 실로 5바늘을 꾸어맸어요. 오침 안정법회가. 여기에다가 또 무늬가 되겠죠. 능화판을 찍어가지고 무늬를 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내고 한지를 접어가지고 양쪽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책은 중국책은 주로 4개를 4개 사침 안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책은 5개가 이렇게 5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서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고선이 가니까 주인이 이제 그 사람 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많이 아는 사람인데 마침 이게 5개 아니라 4개로 된 책이 있었습니다. 4개로 된 책. 4개로 묶인 책이 있었는데 그 4개로 묶인 책을 보면서 저희들 소개하면서 이 책이 참 우리나라 책이면 참 좋은 책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연할자로 만든 시식책인데 중국 책이라서 사기 준다 3만 원 정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옛날 책에서 우리나라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4개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이 몰랐기 때문에 아주 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활자, 연할자 책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이 책들은 이렇게 오침 안정법으로 되어 있고 시자를 드린 노란 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판보다 다 되는데 이런 책들이 중국 책이나 일본 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존성이나 오래오래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중국, 일본 책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한 월등한 재질과 수기만 하고 월등한 재질의 어떤 보존성 있는 책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린 것 여기 보면 이제 소학이라는 책인데
모습인데 그 내지에 보니까 을래년에 새로 찍었다 신간 춘방장파. 춘방장은 보통 책을 찍어낼 때는 이제 서울에서 궁궐에서 찍어내는 왕실도 궁궐에서 찍어내는 내각판이 있고 내각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감정에서 찍어내는 경우가 있고 경상감정 이런 데서 찍어내는 게 있고 아니면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장사 영업을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책을 팔아야 됩니다. 그 반각본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연식 보면 그런 데서 소재를 많이 하고 있던데 반각본은 그러니까 전부 책을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청계천 주변에 또 전주에 안성에 이런 반각본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다. 근대 이전에 책들이 모습입니다. 춘방장은 세자가 거처하는 공간을 춘방이에요. 춘방. 세자 관련 기관에서 만든 책이다. 그러니까 아마 반각본보다는 상당히 고급 깨끗한 용지에 팔자도 아름답게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학이 조수시대 책을 보습니다. 우리 공론장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막 드러내는 어떤 공간. 공론장을 통해 가지고 시민으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우리 역사 시간에 갔던 이상재 등등이 이야기했던 만민공동의 모습입니다. 만민공동. 그 다음에 한글로 만든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한글판, 영문판, 영어와 한글로 두 개를 만들거든요. 인디펜던스 뉴스페이퍼.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신문 공론장을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교과서, 윤리 교과서 볼 수 있는데 국어교과서로 알려지는 국민수학도권, 활동을 했는데 학부에서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 교육부 학부에서 편집한 이 책이다. 대조선개국 504년 1392년에 이승기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거기에서 504년 지나가 만든 책이다. 이게 근대로 접어드는 근대 이행기의 중요한 책이다. 국민 국어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수학. 그 다음에 심상소학 이게 보면 이 학교의 모습이 독하다고 그러죠. 학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이렇게 공적 공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서로. 이광수의 문장에 보면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희는 배우는 자가. 이광수 문장 주인공이 자기 제자들, 여성 제자들 보고 그렇게 인식하자.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는 사람을 교육하여 성취하는 곳이 비유컨대 각양 모종을 모종을 이루는 목판입니다. 학교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별로 학교가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데가 없는데 하여튼 아름답게 하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근대로 접어들면서 최초의 우리 옛날 한때 국화문 혼용책 이런 식으로 널리 알려졌던 책이 6.1절의 서유견문이거든요. 서유견문. 기계. 안강옆에 기계죠. 기계유시가 아주 대문벌입니다. 기계유시 6.1준 집수입니다. 6.1절의 서유견문. 근데 6.1절의 서유견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북한문 혼용체라 했는데 그래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전에 한 20년, 10몇 년 더 빨리 나온 책이 있었어요. 북한문 혼용체. 농정찰로 정병하라는 사람이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라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찰로 요약 정리했다. 이런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최초의 북한문 혼용체가 유기준의 시력입니다. 논문의 지체가 이렇게 말할 것은 다소 오류가 있다.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유경문은 우리나라의 동양의 서양 사상, 서양의 문물, 과학 이런 것을 전해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과학,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이 유길준이 일본에 유학 가서 후쿠자와 요키치라는 경흥 이숙에 유학하면서 서서히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짓는 것을 보고 자기도 우리 조선의 이런 서양의 문물을 소개해서 만들어낸 책이 서유경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유경문 책을 하나 재미로 이제 심심하니까 재미로 말하면 앞에 전부 유길준의 사인이 되죠. 사인. 각 누구누구 각하 이런 식으로 사인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모든 책에 사인이 되어 있는 동경에서 발행해가 이것을 국내에 가져와서 전부 한 번씩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유길준 이 서유경문을 사람들 이제 서점 주인들은 이 책은 사인본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이 책에는 모두 사인이 되어 있는 정정본 책입니다. 한국의 근대를 이끈 아주 중요한 책이므로 유길준의 서유경문. 그 다음에 이 책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육당천암서입니다. 육당천암서. 약간 젊으시네요. 육당천암서는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백과전서파 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역사, 철학, 문화사적 인물입니다. 모든 데 걸쳐서 책을 내고 글을 쓰고 참가했던 대단한 인물이므로 육당천암서입니다. 그가 중인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모은 재산 등등을 활용해서 이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책들,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실려있던 책, 소년을 만들었습니다. 소년. 그다음에 청춘 이런 아이들 상당히 중요시했거든요. 소년, 청춘 이런 잡지를 처음으로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희망, 용기를 주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위에 이야기하니까 대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구에도 이 서고 도서관들이 있었다. 1906년에서 10년 사이에 우연서로라는 공간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대구역 앞에 맞은편에 북성로가 있는데 북성로가 1910년대 전후에 북성로 공구골목이잖아요. 공구골목. 거기가 가장 번화가 있어요. 미나카이 백화점 등등 백화점들이 쭉 들어서 있던 그 공구골목 따라 쭉 달성호 쪽으로 수창궁역 쪽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대구에서 번화한 장소 공간이었습니다. 순종 황제도 이또 히로부미의 기획 조정하에 글로 쭉 한번 순행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달성호학교 순종 황제 상이 처거됐습니까? 하여튼 처거되죠. 하여튼 그 북성로를 따라가면 지금 그 끝나는 지점에 대권냉 북성로 대권냉 지점이 하나 있는 대권냉
여기 대구은행 지금 업무 보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우연선우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우연선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도서관이다. 서고 도서관이자 교육기관, 대구에서 이루어진 도서관이자 교육기관이 바로 우연선우. 지금 우연선우를 만든 사람이 그 맞은편에 소남 이루라는 대자산가가 있어요. 자산가. 일본의 유명한 자산가 소남 이루 모태.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제 공개를 다 해놨죠. 소남 이루는 상당한 자산가였는데 그 이상화 시인의 백부, 이상화 시인의 백부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전 장군의 백부. 소남 이루의 평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일본의 협력에 따랐다 이런 말. 워낙 자산가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이루가 이 꿈을 안고 동서양 수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여기에 가져다 놓고 지사들로 하여금 이 책들을 읽게 했다. 10년 내에 읽게 했다. 대구와 우연수 1910년 전후에 여기에 뭐 박은식, 뭐 이동희, 안화 이런 생각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 지식인들을 일깨웠고 그 조카들인 이상정, 이상화, 이상백 이런 사람들이 그 앞으로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책들이 영령장판, 우리 경상감정에서 찍어낸 판, 경상감정에 있는 판으로 찍은 책들, 경상감정에서 만들어낸 대학은 노는 맹자 대학 중용 사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많이 선조 이후에 경상감정에서 수많은 출판을 했다는 거죠. 허준의 동의보감 이런 것도 경상감정에서 찍어가지고 서울에서는 대표로 찍고 이것을 각 감정으로 보내가 전주, 대구로 보내가지고 너가 또 그것을 만들어라. 저희가 경상감정에서 동의보감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영령장판입니다. 영령장판 이런 식으로 무자년의 신간 찍은 영령장판 대학원에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연구할 때 이게 우연수의 실제 비슷했던 책 요거 우연수 두 장이 있었는데 세계의 건설사, 중국에서 나온 책들인데 세계의 건설사, 세계의 여러 가지 건대 건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책. 이게 이제 우연수에 비치되던 책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대 개몽기라 했는데 주로 번방하게 1910년부터 1900년부터 한 1910년 사이에 우리 대구의 그 책들의 모습들은 이 상업적인 어떤 욕구, 상업적 출판 플러스 계몽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합쳐져 있던 어떤 시대예요. 근데 상업적 출판, 계몽적 지식을 보급하는 이런 신구 출판의 어떤 그 혼용기 속에 대구에서 반각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각본이라는 것은 마을반가, 집안 마을에서 아까 사업적,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책들. 그러니까 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출판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책들을 반각본이라고 하죠. 그럼 조선시대 옛날에는 아까 이렇게 목판본으로
기관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반각본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유행되거나 아니면 필사 이렇게 이 필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급이 상당히 어렵죠. 이 책이 이거는 옥림몽 그런 장편 소설인데 가사도 맞습니다. 필사를 통해가 자기가 또 뺏기고 이런 책들이 유행했어요. 그리고 주로 안전자들이 이런 책 많이 썼다. 군대들이 많이 썼다. 안전, 필사. 이 경서들도 노는 명제대학 중에도 이렇게 선배들이 일단 책을 구하기 어려우니 필사를 해가지고 이게 중용 필사인데 필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읽었든지 이렇게 깔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읽고 아버지가 읽고 손자가 읽고 이렇게 했던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그럼 공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암기했느냐 이런 책들 몇 권을 보면 그것도 암기하는데 우리처럼 머리를 쓰대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앞에 동그라미를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영어 이럴 때는 뭐 앞자만 딱 해가지고 말 만들잖아요. 이 말을 만들어가 해야 돼요. 뭐 논어 같은 것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해야 되니까 욕을 할 때도 욕설로 욕설로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럼 여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 제전당 서포, 칠성당 서포 이런 게 있었고 제전당 서포, 칠성당 서포는 완전히 옛날식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옛날식 책, 이런식 옛날식 책을 만들어내야 그래서 팔았어요. 반면에 광문사는 시식, 연할자에 의한 시식책을 만들어가 애국 계몽운동에 관여되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요. 제전당 서포는 상업적 영업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전당 서포 이게 동성로, 동성정, 동인노타리 근처에 동성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론이 바로 김기홍이라는 대구 반각본 업자입니다. 김기홍이라는 반각본 업자다. 주로 실용서적 전통 유학서를 만들어내면서 옛날 독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판매 대행소를 통해가 이런 신고 서적들을 대량으로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까지 이 제전당 서포가 대구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여튼 옛날 책으로 찍어낸다. 이런 책들을 찍어낸다. 제전당 서포가 만든 책들 모습입니다. 대구, 동상면, 우동, 제전당 서포, 김기홍. 배정이 있는 1913년인데 여기도 경상북도 대구고 김기홍 이런 식으로 반각본 업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칠성당 서포는 책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상업적 출판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칠성당 서포 대구 경정에 있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상당히 애국지사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우리 저 수창국민학교 옆에 가면 뭐 광문사 속에도 하고 터도 있고 뭐 야단입니다. 그만큼 애국지사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 원래 마산 쪽 사람인데 김광재라는 사람이 광문사를 세웠고 대동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이 김광재와 함께했던 부사장이 서산돈, 대구에 서산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서산돈, 국채보상운동 하면 이 김광재와 서산돈이 중심이 되가 시도한 국채를 갚자, 국채보상운동.
대동강문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죠. 그래서 전국부터 수많은 돈을 모았는데 담배를 많이 피는 거죠, 사람들이. 단년. 대부분 이런 외국계 봉쇄적, 월남망국사, 중국폰, 중국폰, 아니면 교과형 독서, 산수 이런 책들을 많이 찍어가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기르고 교육을 저희가 근대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 있는 외국 지식. 지금 마산 쪽에 창원 마산 쪽에 방문사 책들 보니까 유일하게 한정 나오는 요것뿐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이런 책들 중등사나 산수책 중등사 중학 수학이다 이 말이에요. 중등사 그다음에 경제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상업 이런 책들을 방문사에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910년이 넘어가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는데 3.1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운동이 시작되고 출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저항적 민족주의의 방편으로 국채보상운동이나 애국제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물론 서울에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만 대구에서도 저 서문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때 여성이나 학생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대두한다는 거. 노동자들. 이 사람들 지금까지는 권력의 중심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역사의 전면에 여성, 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주체로서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신문, 잡지, 문학 매체들이 나오게 되고 지역문학, 우리 대구에서도 여면, 동성, 문헌 이런 문학 잡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3.1운동을 했는데 3.1운동의 가장 큰 3.1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 유신부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가장 큰 의미로 들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 나, 개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3.1운동이야. 나, 개성, 개인의 발견. 지금까지는 전부 이게 도덕, 윤리,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을 통해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3.1운동 전후에 이런 나를, 개인을 발견하는 이런 문화적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김관호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미술학교 졸업 이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해질녘이라는 대동강변의 그 처녀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일본 문부선 미술전람회에 제출해가지고 특선했어요. 특선을 하니까 이광수가 우리 유명한 소설가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김관호 군이 장하다 장해 막 대단한 업적으로 이렇게 막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정작 김관호가 그린 이 그림은 그 당시 1918년, 17년인데 이 그림을 소개할도 못했어요. 왜? 워낙 공건적 완고한 시대에 소개 자체가 안 됐어요. 말만 훌륭하단 말이지. 대단하다 했는데 이렇게 개인이 개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우리 문학에서 백조라는 학조가 나타납니다. 백조.
여기다 보니까 여성의 누구도를 표제로 내지로 쌓였어요. 그런데 여성의 누구도를 드러내는데 이것도 아니까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도를 그려놓고 안석규라고 하다가 찜하니까 여기에 갑자기 신화 속의 인물을 불러들였어요. 큐피터, 에로스, 맞죠? 팔 들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본능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기를 통하면서 20년 넘었으면서 우리 문학들이 개인과 나, 주체 이런 식의 어떤 것으로 눈떠가는 어떤 시기죠. 대구에 이런 것들이 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구에서 나온 유명한 잡지가 우리 한 7, 8년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여명이라는 잡지가 여명이라는 잡지가 발간됐습니다. 선산 사람 여명 상당히 표지화가 해가 뜨는 모습이 청년들의 그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동성이라는 30년대 이건 20년대 후반이고 이건 30년대 초반인데 종을 울리고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청년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좀 서울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대구에 이런 중요한 잡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시를 쓰시고 있습니다. 몇 개만 잠깐 보면 30년대에 나온 이거는 작곡집인데 박태준 작곡집인데 박태준 동물 생각은 있습니까? 박태준 청남덕 그 노래 청남덕 이런 노래 있죠. 박태준이 이 작곡집을 내면서 박태준 작곡, 윤복진 작시, 동료 작가 윤복진 얼마나 사람인데 최근에 우리가 윤복진의 원고가 대구 시에 기증되면서 널리 알려졌어요. 유명한 동시 동료 작가인데 윤복진의 그 동시를 박태준이 만든 큰 큼지막한 큰 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정이라 했는데 장정의 그 중요한 점을 이게 누구 그림이겠어요? 이게 바로 대구가 나온 그 대단한 서양화가 이인성의 판화입니다. 판화. 그렇죠? 보통 최근에 찍는데 이걸 찍지 않고 판화를 붙였어요. 이인성 원판화죠. 원작 판화. 이 책을 뭐 이런데 돌아다니다 사시면 그냥 1000만 이상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팔아도 한 1000만 정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인성 판화. 이인성, 윤복진, 박태준 우리 미술, 문화, 음악의 콜라보를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음악과 미술과 문학이 만든 어떤 결과물 이게 바로 물새 발자 옥 발동기의 발동입니다. 여기서 출판되다. 그다음 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구였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윤복진이고 여기가 박태준이고 요거는 이건무라는 재성상인 이건무인데 대구에서 백화점을 지었어요. 아까 북선호에 그 미나카이 백화점 등등 많은 백화점들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 적십자병원 대구 적십자병원 바로 맞은편에 무영당 백화점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영당 백화점. 지금 시내 나가보면 무영당 백화점을 대구시에서 사서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했어요. 옛날 그 무영당 백화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조선인 백화점이 만들어집니다. 이어른이 이제 이런 사람 이인성, 윤복진, 박태준 등등과 올려가지고 미술 전시회도 열고 책도 찍어주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사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대구에서 이런 학교에서 많은 교우지들이 많았죠. 교우 베이지. 대구고등보통학교가 지금 경북고의 전신을 보고 있다. 경북고등학교 전신, 대구고등, 교우 베이지. 이런 게 하여튼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었다. 해방되기 전까지는 나라 찾기죠. 큰 과제가 나라 찾기의 과제인데, 나라 찾기의 과제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무장 투쟁, 문화 투쟁이 일어났을 텐데, 해방이 된 다음에는 나라 만들기 이거죠. 해방이 되고 홈스카는 도적같이 온 해방 이런 말도 썼던데,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유명한 책이 있는데, 홈스카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조선의 역사가 있겠네요. 아무도 해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새벽에 도둑같이 다가온 해방이 이렇게 홈스카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역사적 객관적 사실하고 우리의 주관적 욕망하고 이것을 잘 조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해방조선, 이 독립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독립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언론, 출판, 문학 이런 데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 미군적이 있었지만은 아마 해방 3년간 1945년부터 48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공문장에서 막 떠들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해방공. 그래서 해방 공간이라는 공간, 스페이스. 아니 시간이 아니고 그런 공간, 해방 공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시기였다. 대구에서는 잡지, 아동문학, 특히 아동문학이 상당히 유행했다. 대구에서는 잡지 중에 보면 무궁화, 경북공론, 인고 이런 종합들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무궁화, 경북공론, 경북공론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은 현암사죠. 현암사의 전신이죠. 전신. 경북공론사를 만들어가 그러니 조상원이라는 현암사 사장이 나중에 법전 보시공 그쪽 학사들은 현암사를 잘 아실 겁니다. 법전에 우리 육법전서를 휩쓰는 분이 현암사잖아요. 휩쓰는 데가 경북공론을 처음에 만들어가 저 상주 쪽에서 와가 대구 해방공간에 대구 와가 경북공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책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띤 잡지, 무궁화, 민고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색채를 띤 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의 시열왕제 일어나고 막 시끄러운 그 시기에 이런 무궁화, 경북공론, 민고 등의 종합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축순, 대구하고 축순 대구 문화관에 가면 축순 모형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축순, 아이들 잡지, 아동, 새싹 이런 잡지들이 서울 못지않는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잡지들이 대구에서 나타났다. 데이터도 나타났다. 그다음에 일반 개인 시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거는 대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서울 쪽에서 나왔는데, 해방기념엽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거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살려고 시도해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해방기념엽서. 해방의 관여와 기쁨을 잘 표상화한
그 다음에 대구에서 축순이 대나무 순이잖아요. 대나무 순은 비가 오면 무죽순 들어봤어요. 무후죽순. 엄청 빨리 크잖아요. 그 해방의 어떤 환희와 기쁨과 희망을 축순이라는 제명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통해 가지고 시 수수시 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경북공로, 창경로, 민고, 백성민자, 북칠고자, 북고자, 백성의 소리 낸 거예요. 민고, 문화 이렇게 대구에서 나오는 3대 중요한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새싹, 박목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거든요. 박목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 전부 태극기 기쁨이 이렇게 아이들 태극기 해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는 이미지죠. 아동 참가로 뭐라 그러는 게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남대 도서관에 공부를 써야 되겠습니다. 새싹 참가. 요거는 약간 문학에 가까워. 요거는 약간 교육 쪽에 가까워. 아동 교육에 가까웠던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종 동시집. 옛날에 이 책을 제가 사면서 제목이 도대체 뭘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제목, 박영종 동시집이 책 제목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저자는 박영종, 이름은 동시집, 책 제목은 동시집. 아직도 약간 헷갈림이 있는 거야. 박영종 저자 동시집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영종 동시집 이렇게 읽거든요. 박영종은 박목을이 동시집을 해방 공간에 메꿔 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발표할 때 박영종이라는 이름으로 동력을 많이 썼어요. 박영종. 경주 모량리가 고향이죠. 근천 밑에 모량. 지금 그 박목을 문학관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뭐 있다가 대구 개성학교 올라와서 해방 공간에 이런 아동문학, 아까 축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죠. 박목을 하면 우리 약간 시인들 중에서 뭐 나그네, 뭐 송아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박목을이 너무 그런 시인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는 박목을이 박목을의 진짜 참모습은 68년 후반부에 있다. 후반부. 경상도의 가랑잎 그런 시집이거든요. 경상도의 가랑잎. 거기 보면 우리 경상도의 온갖 장소, 공간, 사투리 정말 구수하게 잘 되어 있는 시집이에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맛 같은 게 진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큰 시입니다. 보통 시금 그냥 서정기 아니면 뭐 김춘수, 김수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박목을도 그 못지않는 그 시를 보면 대단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그 이설주, 박남기 이 사람은 이제 만주 쪽에,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만주 쪽에 있다가 쭉 자기의 그 박남기 그 유랑의 모습들을 시로 옮기는 오스프라는 사람은 이제 장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쟁, 1950년대 전쟁,
한국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6.25 전쟁이라 하기도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전쟁, 그냥 우리는 그냥 6.25 전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해방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해방은 풀해자, 노연하는 방자, 풀려서 노연하다. 자, 사설에서 일제히 사설에서 풀려서 노연하다. 해방. 근데 광복이란 말이죠. 광복. 광복이란 말 많이 쓰는데 광복, 뒷광자, 회복하는 복자, 빛의 회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이란 말 많이 써요. 광복절. 북한에서는 해방이란 말 써요. 해방. 해방기념일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란 말은 빛의 회복이다. 그 빛이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났다. 빛의 회복. 이것은 약간 오늘 철학가들이 하는 말처럼 말하면 신이 숨어버린 시대, 일제강점기는 신이 숨어버린 시대, 빛이 숨어버린 시대다. 그런데 숨어있던 빛이 신이 다시 잠시 얼굴을 드러냈던 시기가 바로 해방 공간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 말은 우리가 심정적인 용어다. 심정적인 용어. 우리 약간 정서적 감정적인 용어. 광복절. 그런데 이제 약간 사회학적 용어들은 뭐 해방 이런 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 전쟁으로 인해가 가장 많은 피해가 이루어졌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기획하는 그런 문화, 매체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시판 매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문화, 전선문화, 전선시청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전후에 우리 문학에서 유명한 듣기만 하면 많이 들었던 책, 뭐 초토리시, 부산 초토리시, 부상시집, 박두진의 오도 이런 시집들이 대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한국전쟁 이후에 잡지 2권이 예술집단, 문학계 이런 잡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잡지들은 전쟁이라는 게 비참하고 죽고 하니까 이 장정들이 밝지 않고 전부 어두운 그런 침침한 감청색 그런 장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러한 시기에 책 표지를 많이 그린 화가가 정점식, 계명대 교수, 미술학과였던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강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국 추상화의 선두주자로서 대구가 내실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작가가 정점식. 그 다음에 영남대에 있다가 빨리 요절한 장석수 이런 사람들이 이 장정에 개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책들이 어두침침한 우울한 그런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 문이나 계열의 장정들 연대해서 주로 되게 유명한 우리 석재서병호 서예가 석재서병호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나온 이 잡지들을 보면 전선문학은 육군 종군 작가단, 육군 본부에서 관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전선문학입니다. 와, 전쟁이 막 전선문학이니까 전쟁의 모습들을 막 그릴 것 같은데 이게 책이 7권 남아 있는데 한 권만 병사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런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합니다. 전쟁을 제대로 다루고 있으나 낭만적인 이런 그런 장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전선시청. 대구 아까 축소시 문학부에 활동하던 작가들이 주로 이 전쟁시를 많이 썼는데 군총, 경북지대장, 이효상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든 책이죠. 얘는 안여자가 총무 국민의 전쟁 전방에 군인들은 싸우고
총으로 쏘고, 후방에서 군인들은 펜으로 쏘고, 반대자들은 이렇게 오도로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모습. 그다음 우리 박두진의 5도 변종하는 대구의 유명한 화가 유명한 화가들 대구 아니고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 수변동 5도. 그다음에 촌토이 씨 부산 이중섭과 친구잖아요, 그죠? 이 부산이 저 외관에 저희 부인이 산부인과 하고 있었거든요. 강가에 외관에 산부인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피난온 분인 중에는 부산이 가장 돈이 많았다, 부유했다. 부인은 산부인과 하고 있고 자기는 영남일보 이런데 또 그 뭐죠? 국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산이 많은 작가들에게 음식도 많이 사주고 했다는데 이 부산의 친구 이중섭이 그 외관 집에서 부산의 가족을 맺은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부러워서 보고 있는 모습들. 또 지금 친구 이중섭의 편지와 그 그림을 포토리 씨 아까 우리가 우울하다 했는데 추상화 현재 우리 미술시장은 완전 추상화의 시대입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전부 아름다운 부산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추상화가 가격이 폭등했어요. 서울 미술시장에 가면 이런 추상화주의 어떤 그림들이 유행인데 대구에도 정점식이라는 추상화가 이구상 작가가 이렇게 장면을 최종 묘섭 시지 이호우 시조지 정점식이 옛날 청도 그 대구에서 차 타고 청도 넘어가다 보면 이호우 시조 비기스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준비했고 살꽃 핀 말은 어디나 고향 같다 그렇게 있었죠. 만지면 덕이라도 치고 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그게 어디로 갔나 싶어 보니까 이쪽에 가창 쪽에 와 있어요. 가차에서 넘어가는데 가차에서 청도 넘어가는 쪽으로 옮긴 것 같던데 이게 이호우 이영도 그 생가가 청도에서 좀 가다 보면 밀양 가는 유천 마을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50년대 대구에서 이런 예술 집단 문화 이런 탑재가 나온 거 있고요. 아까 장석수 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장정을 추상 장석수 그 다음에 대구에서 나온 시집의 박훈산 날이 갈수록 박훈산이라는 사람은 청도 근처에 사시는 분 있어요. 청도 동곡이죠. 동곡 쪽에 넘어가다 보면 그 박씨들 고가들이 많이 있고 엄청 이쪽에 밀양박씨 고가들이 있고 그 맞은편 공원에 보면 이 마을 사람이거든요. 박훈산 30년대부터 실었었고 박훈산 씨 나이가 있어요. 요림노래 이쪽에 산에도 박훈산 씨 박양면 이런 같은데 그다음 10분인 사람들 백기만 10분인 사람 대구의 유명한 화가 뭐 작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 전체를 한 8명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10분인 사람. 옛날에는 우리 시중에 저 시차부에 걸어가면 이 책이 참 많이 보였어요. 요즘 그게 안 보이더랍니다.
책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가격도 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계가문의 그런 작품도 나왔고, 그리고 신동집 계명대 영문과 교수로 있었던 신동집 시인 보수의 인물 이런 시집도 출판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대충 대구의 그 어떤 근대 모습들을 미치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래 근대로 쭉 나아가야 되는데 60년 전후에 들어오면 대구에서는 다시 출판이 폐기했다. 역으로 돌아가가지고 딱지본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해요. 딱지본. 향민사는 대구 지역의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향민사라는 출판사가 옛날에 1910년대, 20년대 유행했던 서울의 박문서관, 뭐 세창서관 이런 데서 찍어냈던 이런 책들을 향민사에서 다시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옥중화. 옥중화는 뭐예요? 옥 가운데 있는 꽃이. 누구겠어요? 춘향전, 춘향이 옥중화. 이해하고 춘향전이 한솔익의 소설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혜조가 옥중화라고 제목을 붙여가 있는데, 옥중화, 숙향전, 악지본이 하여튼 정도였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호지 이런 것까지 향민사, 수호지, 향민사지 유통되면서, 원래 서울에서 유통되는 이런 딱지본들이 1960년대, 70년대 대구 시청 앞에 근처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시골 장에, 그렇죠? 뭐 영천, 군위, 뭐 경주, 포항, 기계 이런 장에 막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쪽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서울의 그 야시장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대구 출판이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게 돌아다닌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가 대충 쭉 대구가 그래도 출판 문화에서 서울에 뒤지지 않는